저는 그 신선 사상의 이해라고 해요. 제가 하기로 했었는데 오 교수님께서 그 오늘 풍수와 관상을 먼저 하시겠다고. 아마 제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는 우리 오정현 선생님께서 풍수와 관상에 대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한참 잘 나갈 때 한국 풍수학회 여인들 따라서 한 1년 동안 답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제 답사하면 항상 이제 김밥을 싸서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고 갔죠? 네, 그냥 그렇죠. 공짜니까. 이제 저는 지금. 근데 1년이 넘도록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 절대로. 그 자들끼리 다 이거 뭐야. 이 나침반 있잖아요, 그거. 탁 놓고 자기들끼리. 대철이라고. 네, 태철, 여기 태철. 그거 탁 놓고 자기들끼리 탁 이렇게 보고, 그리고 다 때가 되면 스스로 안 돼. 1년 하다가, 니미를 내가 때가 돼서 어딘가를 때를 쳤는데, 이제, 풍수를 보러 갈 때, 산 위에서 이렇게 보러 갈 때 하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 의문점이 뭐였냐면, 과연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선언적으로 과연 규정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 왜냐하면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우연 속에 존재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의 인간의 삶이 틀연적으로 규정될 수 있느냐. 그건 마치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순간부터 멸망까지 하나의 그 프로그램, 역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풍순이 관상이니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현대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이게 잘 합의였는데, 나름대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인들 생각했던 풍수가 뭐고, 오늘날 우리가 그 과연 풍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땅에다가 시신을 먹는 풍수가 과연 옳은 것인가. 그 부분을 이렇게 오늘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풍수부터 하겠습니다. 풍하면 이제 저건 이제 바람이고요. 이제 수하면 물. 그래서 이제, 수라는 것은 많이 알려졌어요. 이건 이제 뭐 보통 용이라고 하니까. 용이라고 하는 거고. 예. 풍이라는 것은 이제 바람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바람이요. 바람이니까. 여기 지금 벌레 충자가 있죠? 예전에는 벌레 충자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 공항 있죠? 공항. 이게 원래 바람이에요. 바람. 예. 이게 이제 바람이라는 뜻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고유명사로서 이제 글쎄 공항이 되니까 바람풍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람풍은 늦게 생긴 글자예요. 이거 훨씬 늦게 생긴 글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왜 우리가 이 한자를 공부하냐면 이 한자 자체가 갖고 있는 값이 뭐 소리값이든 뜻값이든 최초 인간이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인식을 하고 나서 그것을 문자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 속에는 고대 문화가 그대로 숨어 있는 거죠. 고대 문화의 화라석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화석이라고 죽은 거지만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살아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실패를 하냐면 설문해자라고 하는 이 관문. 설문해자는 게 뭐냐면 문과 자를 설명하고 풀이했다는 뜻입니다. 설문해자.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보면 되겠습니다. 문자. 이렇게. 그래서 문이라 하면 문의를 뜻하는 거고요. 문의. 자라는 것은 불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글자라는 다 그런 관련 없는 거예요. 원래 고대인에서 글자는 이거 뜻입니다. 그렇다. 그렇다. 원래 그래서 우리가 서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서계. 그래서 설화하면 돛으로 쓰는 것을 설화하고 칼로 긁는 것은 개라고 해요. 서계하면 글 쓰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늘 쓰는 겁니다. 개모임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 개가 사람 이름을 쓸 때는 사람 이름에 선이라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른 말로는 모여있다. 글자를 이렇게 모았다. 이런 걸 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따 할 때는 글이라고 해요. 글안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 거란, 글안. 이렇게 하면 글 아니라고 했죠. 글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 설날의 시조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마 상나라 사람들이 이 문자를 자신들이 처음으로 글을 긋다. 그때서 나온 거니까. 갑골문이 딱 근거니까. 근거. 예, 그래서 갑골문은 양각이 없어요. 다 음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농원이 말한 천부경, 양각 천부경은 다 가짜예요. 고대인들에서는 이때까지 5,000점의 갑골문자 중에서 양각 갑골문은 없습니다. 일체.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그게 불에서 지져가지고 나오는 미세한 그 달궈진 데다가 이렇게 세포차기 같은 걸로 이렇게 긋는 거기 때문에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이제 굳어지면 글자처럼 팍 고정돼 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골문이 양각이다.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긋다는 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상 긋다는 말 쓰고 있잖아요. 외상 걸다는 말 쓰고 있는 거. 오늘 외상 걸어. 외상 긋다. 긋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자기 표식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걷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문자란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면 문이라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여기 문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뼈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그렸다. 그게 이제 문이고, 자라는 것은 불안하다. 집에 자식들이 쫙 불안하다. 그래서 불안해서 문과 문이 만나면 자가 돼요. 문과 문이 만나면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일자와 달월자라는 각각의 문. 그러니까 상형은 기본적으로 문이에요, 문. 근데 이제 한자에서는 상형이 있고 지사가 있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상형, 지사, 그 다음에 형성, 회의, 그 다음에 전조, 가차를 만들어냈느냐? 그것은 예전에 인류는 6이고 하늘은 5라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6은 천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할 때 모든 걸 6으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도 육서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처음에 육서가 관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은 자꾸만 이 6이 무슨 엄청나게 숫자에 의미가 있다고 자꾸만 착각을 해서. 그러니까 한자라는 것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문, 그러니까 상형이라든지 우리가 지사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어떤 모습을 그린 거. 이건 문이에요. 최초의 그냥 모습을 그린 거. 그러니까 추상적이든 사실적인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 해라든지 달이라든지 또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문에 속하는 거예요. 문에.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사회가 번영이 되니까 글자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게 있는데, 잘하는 거 뭐냐? 바로 형성의 소리가. 보통 회의도 속하는데요. 회의라는 것은 뜻을 모았다 하는데 이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한자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어떠한 최초의 어떤 형태의 글자, 그리고 이 형태의 글자에 맞춰서 생긴 글자. 우리 한글 똑같이 마찬가지죠. 한 하면 이제 한에다가 이제 한늘, 한얼, 한울 이런 식으로 울자가 붙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그건 자에 속하는 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전주나 가차는 뜻이 같을 때, 의미 같을 때 뜻이 같아지고, 뜻이 같아지면 의미 같아지고.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양하고 상은 같은 뜻을 갖게 됩니다. 상스럽다 이런 식으로 뜻을 같이 쓰는 거.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높을 요자와 높을 고자를 같이 쓰는 거예요. 높을요, 높을고. 지금은 발음이 요고 고지만 아주 오래가면 발음이 같았을 거라고 봐요. 의미.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냐면 이제 이 풍수에 대한 개념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풍수가 과연 중국에서 왔느냐? 그러면 이 부분 이거 이제 백제 용봉 대흥론인데 이거 하나 때문에 사실은 동아시아의 이러한 우리 전통문화, 원형문화가 지금 확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선배가 서정록이라고 있는데 그 선배는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야. 근데 운동권이라서 임용이 안 되니까 그 분이 번역한 게 제리세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의 아주 대표작인데 이제 그거 번역해서 그걸로 먹고 살죠. 형수님이 이제 광주 광산에서 이제 중학교 선생님 하시니까 그걸로 빌어먹고 사는데 그분이 이제 뭘 썼냐면 이 백제
이 대학로 연구라 해서 책 듣고 쓴 거예요. 예. 근데 1년에 5번 팔리지. 5번. 예. 그거 거작이에요, 거작. 근데 이제 예전에 저하고 계속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용과 봉황이 이렇게 오는 것. 저는 이것을 통수라고 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통수다. 통수. 그럼 도대체 통수란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봉황이 바람이고, 요게 용이고, 이게 수죠, 수. 이제 이게 풍과 수고. 그러면 풍과 수가 만나는 건 도대체 어디서 만나는 거죠? 산꼭대기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산꼭대기. 그러니까 산꼭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맥이 흐르는 곳에 털을 잡으면 이제 명당이 생기겠죠. 명당이. 근데 자꾸만 풍수를 땅에다 묻으려고 하니까, 지금. 거기 갖다 자꾸만 양택 만드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땅에다 묻는 게 음택이고, 무덤에 땅에다 묻는 거고, 땅 위에 있는 게 이제 집을 짓는 게 양택이라면 북방에서 시신을 땅에다 묻지 않는 사람들은 한 명당이 없는 거예요. 자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 그래서 이제 통수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싸우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안 가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 어떤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통수라는 개념, 그러니까 자유롭고 무엇인가 흐르는 거. 통수라는 기본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람도 흐르는 거, 물도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흐른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흐르지 않고 무엇인가 뭉쳐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여기 우리 일장례 이사님이 이제 이런 쪽을 하니까 풍수를 한번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하나는 중국에서 이렇게 와서 아니면 중국에서 자성했던 풍수와 우리 동아시아 특히 북방 사람들 생각했던 풍수가 도대체 왜 다른가? 그것은 삶의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없이 제가 중국 문헌을 뒤졌어요. 과연 중국에서는 산악 숭배 사상이 언제 생겼을까? 그래서 중국에서 사학이니, 오학이니, 무역재는 맨날 되었잖아요. 항삼파, 화삼파, 형삼파, 숭삼파. 영웅은 다 나오네. 그렇지. 다 나오지, 그게. 오학인데. 근데, 이 전국시대 이전의 문헌을 보면 중국인들에게 산악 숭배 사상이 없어요. 안 나타나.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런 이제 진나라, 한나라 때 다 보면서 산악 숭배가 생기거든? 왜 그때 그 생기냐 이거죠. 그건 역시 동방에서 신선상에 들어가는 거 빼놓을 수 없어요. 신선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산악숭배가 생겼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글씨하고 굉장히 중요한 풍수의 기본 중에 우리가 이런 말을 써요. 봉선이란 말 썼어요. 봉선. 사마천 사기에 보면 봉선서라는 게 있어요. 봉선서는 뭐냐면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후에 태산에 올라서 하늘로부터 이 땅을 지배할 그런 책명을 받는다고 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봉선. 그래서 그냥 봉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얘들이 봉선을 모르니까 뭐라고 했냐면 봉이라 하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선이라 하면 땅에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게 다 뻥이에요. 말이 안 돼. 이게. 왜냐면 봉이란 말 자체가 땅을 주는 게 봉이거든. 그럼 선은 뭐냐면 선. 우리가 지금 선 많이 쓰고 있어요. 일단은 불교에서 쓰고 있죠. 선. 깨달음. 그리고 우리는 신선하면 선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발음이 같기도 뜻이 같다. 신선과 다 같은 거예요. 이 봉선은 어디다? 산꼭대기 올라가는 거거든?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이 신선도 산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선에 대한 풀이가 있어요. 그 설문해제에 뭐라고 하냐면 선이라 하면 되게 웃겨요. 선이라 하면 제천이다. 제천. 선은 제천이다 썼어요. 하늘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알았어요? 근데 죽는 놈도 죽는 거 땅이다 하네 이거죠. 저게 싫은 거예요. 선자가 왜? 저 선자에는 아주 기묘한 글자가 숨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풍사 깊은 걸 얘기했어요. 왜냐면 풍수의 가장 기본이 산이에요. 산. 하여튼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여기가 풍수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풍수의 시작. 그러니까 이 풍수의 시작이 여기가 공적으로 무덤도 될 수 있고 사람이 사는 것도 될 수 있고 신성한 터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기운이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산꼭대기에 그런 신전을 두고 산꼭대기에 나무를 세우고 산에서 산꼭대기를 내려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뭐 산꼭대기 없잖아요. 지금 요새 북한에서가 아주 유행인데
사실은 국가에서를 잘 안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자꾸만 환웅이 우리 곰족과 호족에게 인간이 되는 비법을 알려준 거래. 약속의, 언약의 책이래요.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어. 네. 자, 그러면, 자, 선을 외우냐. 이 선은 재단을 항상 푸는 거라 그랬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단이야. 단. 왜? 그 흉노의 우두머리를 선우라고 했거든요. 선우. 근데 되게 웃긴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발음이 되게 웃겨요. 이렇게 발음할 때는 선이죠. 우리가 발음할 때는 선이죠. 그런데, 예전에, 이 성문표에 오면 단이라도 읽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선인데, 또 한편으로는 단을 읽으라고 돼 있어요. 발음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을 읽을 때는, 이건 뭐냐? 이건 단. 이것은, 이건 중놈들이 처음에는 붓으로 이렇게 게 아니라 칼로 걷기 때문에 아마 간으로 했었어요. 우리가 주도간, 가야에 보면 우두머리를 주도간이라고 했잖아요. 아도간, 여도간. 그 다음에 킬레, 마니까, 박혁것에, 거서간. 간이라는 게 칸이니까, 높은 말이니까. 그러면 요게 간이었는데 애들이 나중에 붓으로 쓰다 보니까 약간 들어 올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로 있지만 사실은 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하면 단칸이라고 해요. 단간. 선무가 아니고 단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마천 사기 흉내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선우라 하면 하늘과 땅이 세워준 자. 하늘과 땅이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한자. 그거 외우고 다니는 거. 흉노어로 선우라 하면 선우자라는 천지도 있잖아. 하늘과 땅이 세워준 자다. 그러면서 흉노어로 거기는 이제 번호라고 해요. 번호. 이거 보면 삭수자를 돼요. 노랗게만. 번호. 번호할 뭐라고 쓰냐. 지우기 재밌어요. 이렇게 행리 이렇게. 고도다 이렇게 있어요. 행리 고도다. 행리가 아니라 땡구리, 청그리, 흉노어로 청그리. 그리고 고도란 말은 아들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찾으려고 국어 국문학자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청그리는 다 알아요. 땡굴자에서 나온 거니까. 하늘이 둥굴이니까. 땡굴이, 땡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은 대형이라고 해요. 대형칸. 그 다음에 고도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국외음말이어가지고 이게 고추라는 거야. 자식이요. 자식이 여기 쓰는 말이 꽃이에요. 꽃. 자식. 꽃이. 우리가 쓰죠? 꽃이. 꽃이라는 게 이렇게 동그랗거든요. 왜 꽃이 할 때? 꽃이. 그 다음에 장성꽃 할 때. 그 다음에 이거 코, 꽃. 이걸 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아마 산에가 이게 달렸었기 때문에 아마 꽃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꽃.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고추, 꼬치. 그리고 사형에서 고추가 나오니까 생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추라고 하는 거예요. 고추 때문에 우리 말 애들 고추가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고추고 그게 나중에 오니까 고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냐?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늘의 자손, 천성.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제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풍수에서 무지 중요한 개념을 거꾸로 들어가는데, 그럼 뭐냐? 이 단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걸 선정했다는 거죠. 이거 발음에 있는 거죠. 발음에도. 뜻으로도 있고. 봉선할 때. 사마천 사기에서 이 봉선이 무지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사마천의 아버지가, 이제, 한무자가 이제 천하를 통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마천, 이제 한무자가 봉선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도. 진심한 개처럼. 봉선하러 가는데, 이 아버지가 태사공이었거든요. 태사. 네. 그래서, 이 사기라는 게 원래 사기라는 제목은 없어요. 아버지가 원래 태사였어요. 태사가는 뭐냐?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고 점치고 하는 일을 한 게 태사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봉선에 한번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한무자가 데려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라통을 죽었잖아요. 우라통을. 그래서 아들한테, 이거 태사공기에 써있어요. 사마천사기 태사공기에 아들아, 나는 태사로서
동선에 오르지 못하니 너무나 억울하다. 너만은 동선에 올라가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쓰다 남은 그 기록을 모아다가 자기가 뒤에 붙인 거. 이게 바로 태사공기. 그래서 이거 줄여서 사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봉선을 보고 감격해가지고 그 진시황제, 그러니까 사기, 봉선서를 쓴 거예요. 봉선서. 그러니까 사기에는 8가지가 있거든요. 8가지. 탈서가. 그러니까 사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본기 하면 기라고 해. 기. 그 다음에 좀 여기다 왕보다 좀 이렇게 좀 떨어진 사람들, 기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 그 다음에 좀 떨어진 사람 전. 이렇게 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일반 사람들은 절에 속하고요. 열전이라고 그러죠. 여러 사람을 썼어요. 열전. 그 다음에 왕은 기. 그래서 그 앞에서 기전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일상적인 것은 서라는 이름을 써. 오행서. 이렇게. 또 뭐 있어요? 공선서. 천관서. 하늘의 별자리를 이렇게 기록한 것은 천관서. 그 다음에 오행서. 그 다음에 화식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팔서에 이 봉선서를 쓰므로써 이 선자를 올려놓은 거죠. 근데 후자 사람들이 아마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선이라는 것이 제천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 뭐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난 후에 땅을 통치하는 것을 위임받은 거겠죠. 이게 봉선이라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가는 전통이 과연 중국에 있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국 사람들이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전통적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뭘 받았던 이런 대대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싹 지운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 하늘에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무엇인가 받는 것은 이 지상에 통치권을 받는 거잖아요. 통치권. 그러면 이제 이 산 위가 이제 풍수와 무슨 관련이 있냐만 연결하면 풍수의 의미가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인론하기가 무지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한나라 때 이러한 그 형태의 향로가 많이 나와요. 원래 향로라 하면 원래 이 향로를 한자 쓰면 이렇게 써요. 향이라는 것은 나중에 불교가 들어와서 단향하면서 향을 새로 만든 거예요. 향이라면 이렇게 이제 벼가 익어가지고 향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이걸 제가 예전에는 이 곡식이 익었는지 아니면 향을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원래 곡식을 채차다는 뜻이에요, 향이. 그러니까, 이제 익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원래는 뭐냐, 진이에요, 진. 그 진이 향로예요, 원뜻이.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향로 앞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을 막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걸 형상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진인이라고 지금 쓰고 있죠. 참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향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향로가, 이러한 이렇게, 용과 봉황이 있는 형태의 향로가 없어요. 중국에서 지금 향로 많이 나왔거든요. 한나라 때 신현상에 들어오면서, 여기다가 이제 향을 피우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붕붕 뜬다 하면 이제 세상 뜨는 거죠. 그런데 용과 봉황이 없어요. 용과 봉황이 없다는 것은 이런 관념이 안 생겼다는 거겠죠. 용과 봉황이 있다는 것은 아직 관념이.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 진대유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용봉 원류라는 책을 자신만 복제했어요. 그거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동문선에서. 중국 용봉 원류. 무지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걔도 알았어요. 거기다 뭐라 했냐면 기본적으로 봉황은 하늘을 상징하고 용은 땅을 상징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맞죠. 용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왜 땅에 있느냐. 그죠?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봉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상징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 그 다음에 용이라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대체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이제 추리니까 이것은 추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무가 이렇게 있죠. 나무가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겠죠.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람이 불다. 사람이 바람이 들었다는 거. 추리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춤을 춘다는 것은 신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신이 들어온 거예요. 신이. 네. 그죠?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산꼭대기에다 나무를 이렇게 하는 것은 신을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깃발이 살짝 흘러가면서 흔들리죠. 그래야지 무당이 길을 딱 들고 깃발이 막 흔들리면 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바람으로 봤어요. 바람. 그러면 이제 산에는 이제 그 꼭대기에는 이제 그렇게 하늘이 팽팽 도는 바람이 있죠. 근데 거기에 다시 그 바람과 함께 또 하나는 생명의 이 윤활유로서는 물이 있죠. 우리말로 피와 같은 게 하늘 위에 쫙. 그게 이제 은하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하수. 그래서 이제 은하수가 물이 여기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비가 오고 하면. 그래서 이 바람과 물이 만나는 이곳이 저는 명당이라고 봅니다. 개인적. 여기가 명당이다. 고대인들이 사고했던 명당. 이렇게. 그러면 요게 풍이고 요게 물이죠.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흘러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용이다. 이제 풍수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용내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호랑이와 용이 도대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요게 이제 서울이 있으면 요게 인왕이 있죠. 여기 낙산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가 500호라고 하거든요. 500호. 여기 500호. 여기가 자청용, 여기가 500호. 여기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가 500호. 이렇게 보여봐. 자청용. 이렇게 낙산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인왕산이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자청룡, 이렇게 자청룡에서 이렇게 이제 한강이 흐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서 청계천을 이렇게 흐르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자청룡이나 우백화도 바로 이제 풍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이 만날 곳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품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500호니까 바람막이를 좀 해줘야 돼. 저쪽에서 오는 바람 막아주고, 이쪽에서 오는 바람은 따뜻한 바람은 못 넘어가게. 근데 여기 무압재 쪽이 약하죠. 여기가 약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좌청룡 쪽은 여기 동대문 쪽 좀 약해요. 동대문 쪽이 약하니까 거기다 가산을 배워가지고 좀. 그래서 동대문에 보면 이렇게 지자를 이렇게 썼거든요. 흥인 지문할 때. 그리고 흥인도 이렇게 썼어요. 흥인 지문. 원래는 옆으로 써야 되는데, 옆으로 쓰면 가산을 못 주니까. 그래서 왜 여기가 이렇게 낮으냐면, 바로 청계천이 흘러가는 쪽이기 때문에 지대가 좀 낮죠? 낮다 보니까, 이 자청룡이 이렇게 가다가 저쪽 이화여대 병원 쪽에서 누워다가 그 동대문 쪽에서 쭉 떨어지고 오간수문. 그러니까 오늘날 청계천과 을지로가 지나가는 그쪽이 쭉 떨어져요, 쭉. 그러니까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거기다 가산을 주는 거예요. 가산. 그리고 또 풍수적으로 이 집자를 해놓으면 여기 삐쩍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흥, 인, 지문 해놓고 집자를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가 튼튼한 산이 되죠.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되죠.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비보라고 하죠. 비보 풍수. 이 풍수를, 전통적인 풍수를 하게 되면 용어가 굳이 복잡해요. 그래서 그건 전문적으로 한 3년 다른 데에 해야 된다고. 그리고 안 가르쳐줘요. 지들끼리 그냥 금계포라냐고 무슨 지들끼리 얘기해.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저게 이거 같아.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저는 많은데 이제 주워 들은 바에 의하면 특히 이제 이렇게 좀 풍수한 사람들이 그 사찰 가서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저기 명당이다. 그거 다 뻥이에요, 뻥. 사찰은 절대로 좋은 명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도선국사가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스님들이 좋은 곳을 다 가지면 저 어린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스님들은 나쁜 곳을 눌러서 기운을 좋게 하라. 이게 비보거든요. 그래서 동학사 같은 데 보면 정말 풍수적으로 안 좋아요. 동학사는 기본적으로 은기가 센 여자들이 꽉 갇히도록 살겠어요. 그러니까 동학사 이렇게 들어가면 앞에 그냥 산이 꽉 막히고 그냥 옆에 그냥 산이 딱 해가지고 안에 싹 들어가면 사람들이 신경 못 쓰게. 그래서 거기 비문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근데 사람들이 가서 뭐라 하냐면 여기 참 명당이래. 아무리 봐도 명당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훌쩍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야 통도사도 마찬가지예요. 통도사 진짜 명당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 그냥 무슨 절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좋은 데라고. 전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의 흐름은 바뀐다는 거예요.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서 우물 하나만 타잖아요. 물질이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풍수에 대한 개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시간 나면 이제 기운하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풍수는 저는 산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람. 그러니까 공항이라는 게 바로 바람이고 그게 불이라는 거죠. 불.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호랑이의 옛 이름이 불이에요. 호랑이의 옛 이름이 불이라고. 아, 그래요? 네. 불 이렇게 부릅니다. 정확히는 벨. 그래서 여기 아까 100%라고 했잖아요. 100%. 호랑이 이게 불이에요. 여기가 불이고 용이라는 게 미르가 물에서 온 거고 미르와 물은 같은 거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저거 말하죠. 저기 단자 스님이 진조선이 있고 오른쪽에 불조선이 있고 이쪽에 물조선이 있다. 번조선, 막조선, 번한, 마한. 한자를 쓰지만 읽을 때는 불로 읽고 물로 읽어라. 그것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고조선을 세우면 그 고조선을 양쪽에 날개, 그러니까 물과 불의 기운에 의해서 잘 돌아가는 형태.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하늘이 만약에 불이라면 이쪽이 물이겠죠. 불과 물이 만날 여기가 바로 진이죠. 진조선. 이런 아니요, 범은 저기 틀린 겁니다. 범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글자. 물질 범이 여기서 왔는데. 한자이군. 예, 한자로. 호랑이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에 애비에서 나옵니다. 애비. 네. 이 애라고 하는 것은요, 어리다는 뜻입니다. 어린 호랑이. 그리고 배라고 하는 것은 저기서 나와요. 우리가 고양이를 배라고 해요. 그래서 고양이는 펄펄 날려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팍 나르면 배라고 해요. 근데 원숭이는 나뭇가지를 확 하니까 좀 재주가 많다. 잔나비. 우리 쓰고 있는 거예요. 나비라는. 그렇죠. 나비가 그런 뜻입니다. 고양이. 배. 그래서 애비라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인데, 이건 훈몽자연에서 나온 말입니다. 얘 말하면 이비야 이런 거. 네. 애비 온다. 근데 그걸 갖다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코하고 귀를 베어가지고, 애비 온다면 귀배로 오고 코배로 오니까 선물하고. 저런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왜냐면 임진왜란 이전부터 애비란 말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 자청용 500% 하는 이름 속에 이제 풍수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풍수라는 게 뭐냐 이거죠. 거기에는 막힘이 없이 기운이 흐르는 곳. 이렇게 봐야겠죠. 막힘이 없이 흐르는 것. 이것을 추구한 사람들. 그러니까 풍수를 추구한 사람들을 우리 윤장님은 윤장님 앞에 풍수의 발상을 기원 중에 우리 현묘한 도가 있는데 이를 풍류라고 한다. 풍류. 그래서 풍수와 풍류는 같은 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류의 가장 기본이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자유롭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착이 아니고 무엇인가 변하고 흐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농경적 사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농경적 사고는 기본적으로 축적을 해야 되고 머물러야 되고 하는데 수렵이나 유목하는 사람들은 화층씩 가야 돼요. 화층씩.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후대에 농경적 사고를 가졌더라도 이 관념 속에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에게 이 속에 있는 야성적인 거 있죠. 무엇인가 그냥 줄 서고 있다가도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보다가 한 점이 탁 튀면 그 순간 질서가 싹 무너지는 거. 결국에는 질서와 코스모스와 카오스의 싸움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늘 코스모스적이야죠. 그래서 결혼하고 우리 선배님도 카오스적으로 살고 있죠. 결혼이고 뭐고 나발이 자유를 해요. 근데 한쪽에
인간을 옥죄는 게 코스모스적이죠. 질서적인 거. 아이를 그럼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코스모스적인 삶에서 뛰어나가는 거. 카오스적인 거. 이걸 자유로움이라고 했는데 중국인 놈들이 우리 고구려의 그 풍습을 논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음란하다고 한 거예요. 그 풍습이 참으로 음란하다. 근데 그 음란하다는 게 따지고 보면 자유로움이죠. 왜냐면 중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청춘 남녀가 서로 결혼하려면 아버지가 중매를 서주죠. 부모가 중매를 서준다. 가부장제라. 거기는 자유사가 없는 거예요. 야? 옆집에 아무리 칠남이가 멋있고 팔남이가 멋있어도 그건 안 돼요. 근데 고구려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죠.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딸을 주시오 하면 뒤에 조그만 초막집을 짓고 거기서 살게 하면서 아이가 장성하면 그때 돌려보낸다. 그래서 그 집을 서옥이라고 했다. 서옥. 우리가 서방님 할 때도 서옥. 근데 무지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유로움이 뭐냐 이거죠. 이것을 추구한 사람들, 그것을 최치원이가 고민했을 거예요. 현묘란 말은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현묘란 말 썼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그 자유로운 사상을 도저히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우리 10월 10일 날 신년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 자유로움, 현묘라고 했는데 현묘지도라고 했으니까, 현묘. 그러니까 현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별이 뜨고 별이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게 현이에요. 네? 그 다음에 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16살 된 소녀의 마음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마음. 신기하다는 뜻을 쓰입니다. 현묘란 말. 그러니까 16살 남자는 금방 알아요. 뻔해. 그 사람들은 어떤 코스모적으로 살아요. 근데 16살 소녀는 이팔 청춘은 도대체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묘란 말을 써요. 현묘. 16살 여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묘란 말. 남자는 아니야. 하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이 현묘란 말로는 우리 사상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최치원이가. 그래서 훨씬 고민하다가 모든 것은 흐른다. 마치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대로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이것을 딱 표현한 게 현묘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바람도 흐르는 거고 물도 흐르는 거고. 왜냐하면 이 율자가 달아날 율자가 흐를 율자. 그래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근데 이러한 이것은 이제 그런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어떤 사상을 말하는 거고요. 풍요. 근데 보세요. 풍요인데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했냐면 풍월이라고 했어요. 풍월. 그럼 왜 풍월이라고 했냐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자, 아까 풍수는 기본적으로 풍수가 추구하는 것이 명이라고 했죠. 명. 그리고 당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명당이 뭐냐 이거죠. 사실 명당이란 말은 주례라는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주례. 주례라는 책은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그 주공단이라는 얘기를 조금 한 적이 있는데 그 주공단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책으로 주나라 봉건제의 가장 기본적인 책이에요. 주나라의 봉건제는 이걸로 기초해서 만들어졌고 이 주공의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정도됩니다. 바로 조선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례에 보면 한 나라의 천자가 머문 곳은 명당이다 이렇게 썼어요. 명당이다. 그러니까 궁궐을 명당이라고 부르는 거죠. 궁궐을. 그러니까 명당이 자꾸 우리는 뭘로 자꾸 생각했냐면요. 무덤 때 저 망가진 게 조상의 음덕으로 뭐 후손 그거 다 가문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자꾸 명당을 자꾸만 이제 은퇴, 묘지 이렇게 한 거지. 실제로는 인간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명당이죠. 왜? 궁궐이라 하면 그 한 국가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궁궐을 명당이라고 불러요. 정식 이름이에요. 명당이다. 그래서 주례에 보면 명당의 배치가 있어요. 배치. 근데 이 배치가 우리가 전혀 안 맞아요. 왜냐면 거기 보면 명당에 뭐가 되냐면 명당에 가면 앞쪽에 관청을 두고 뒤에 시장을 두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종묘를 두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좌묘라고 해요. 좌묘. 그다음에 이쪽에는 종묘 사직할 때 그 사직을 둔다. 그래서 우사라고 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전조 후시 좌묘 우사 이렇게 제도. 전조 후시 좌묘 우사. 근데 이 우리 풍수하고 좀 안 맞으니까 이 좌묘 우사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좌쪽 동쪽 그에는 종묘를 뒀고 이쪽에는 사직단을 뒀으니까 좌묘 우사되는 거 맞죠. 근데 전조 후시는 안 맞아요. 왜냐면 우리 조상들은 산악을 숭배했잖아. 산악을 숭배하니까
이 궁궐 뒤에 이렇게 산이 있어야 돼요. 왜? 여기가 풍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은하수물이 이렇게 흘려야 되겠죠. 이렇게 흘러가지고, 요 은하수물이 이렇게 해서 청계천으로 흘러가지고, 가야만 이 청계천에서 이 한강으로 흘러서, 만천하가 전부 다, 이 명당수가 흘러야만 이게 이제 좋은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뒤는 산이 있으니까, 이 뒤에 시장을 둘 수가 없어요. 시장을. 근데 중국은 달라요. 중국은 실제 시장이 있어요. 작은 섬 뒤에.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평지섬이니까 가운데다가 가산을 둬요. 우물을 파가지고 가산을. 예전에 명나라의 마지막 순정제가 그 가산에 있는 피라미드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운데다 가산을 두고 성곽을 네모나게 딱 둘러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하늘에다가 구하고 원래 이 땅의 그 황제를 이렇게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장이 실제 있어요. 여기가 관청이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둬요? 여기다 뒀죠. 여기다 시장을 저작거리 여기다 뒀습니다. 그리고 이 저작거리를 빗나가게 어떻게 했냐? 여기서 오는 기운이 이제 빠지면 안 되니까 여기에 산이 있죠. 황토현 산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청 쪽으로 대로가 뚫렸죠. 대로가 뚫렸는데 저기 조선시대 때는 대로가 아니고 산으로 이렇게 뚫렸죠. 일본 애들이 여기다가 경성청을 세운다 하면서 흙을 따라 뭉개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덕수궁이 들어선 그 자리가 그 덕수궁이 대한문이 있어요. 대한문. 그 앞쪽까지 쭉 해서 지금까지 한 150m까지 산이 있었어요. 이렇게 실제 산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청계천에 첫 번째 물이 흐르고 중앙천에서 오고 백악천에서 오고 그다음에 남산 쪽에서 흘러오고 그다음에 낙산 쪽에서 4개 산에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원래 청계천 흐르게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탁 잘라가지고 대로를 딱 줄인 바람에 오늘날 이 종로바닥에 모든 상가가 다 망하는 것 같아요. 그냥 흔적으로 다시 덮어요. 왜냐면 기운이 쫙 와가지고 그쪽으로 쫙 가니까. 그래서 기운이 쫙 가면 어디를 만나면 보신각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보신각에서 좌우 사방을 흩어지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신각 쪽에서 이렇게 오면 이제 광통교도 만나고 수표도 만나고 장통교를 만나서 거기를 지나면 숭례문을 가게 돼요. 숭례문은 어디냐면 한국은행이 있죠. 그 자리에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쪽 경복궁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보신각 쪽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면 광통교, 이렇게 가면 장통교, 이렇게 가면 수표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 만나서 이렇게 하면 여기 숭례문.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제 남대문, 여기가 서울 한국은행. 여기가 남대문. 여기 건너고. 남대문 밑에. 여기가 남대문. 이렇게 남대문. 여기가 명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게 풍월도로 할 때 바로 이 풍월도가 명당 할 때 바로 이쪽은 해를 상징하는 거고 풍은 월은 그대로 가져온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해와 달이 만나는 곳이니까 해는 바람을 상징하는 거고 뜨거운 기운. 바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뜨거운 기운이에요. 음양 모양에서도 바람이라 하면 무엇인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상징하는 것이 화와 목이에요. 화와 목 기운. 화와 목의 특징이 퍼진다는 뜻이죠. 번진다. 퍼지다. 그 다음에 물을 상징하는 것이 이게 풍이고요. 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수하고 금이죠. 수와 금은 자꾸만 이렇게 뭉치게 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요 화와 목을 상징하는 게 일이고 요걸 상징하는 게 월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착해지는 거 이게 명당이라는 거죠. 그러면 명당이는 이제 다 이제 결론 났죠. 여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곳에서 기운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다가 궁궐을 짓겠죠. 그러면 요 궁궐을 명당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래가 아니고 언덕의 한 중간쯤 그쪽이 사람이 가장 편안하고 살기 좋고 아래로 굽을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수해도 없고 바람의 피해도 없는 곳. 이게 가장 살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수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인들은 풍수에 안 맞아요. 실제 한번 중국의 마을을 한번 가보세요. 저는 중국 가면 매일 보는 게 뭐냐. 그냥 가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머릿속에 마을의 습격을 봐요. 마을. 중국에는 마을이 어떻게 들었을까? 이렇게. 그럼 걔들은 그냥 벌판 있죠? 그냥 벌판이 그냥 있어요.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근데 이렇게 가다가 산 허리하고 이렇게 들판이 만나는 곳에 있으면 거기 완전 조선족이다. 만재 가도 바로 드러나요. 우리는 이제 예전에 가다가 딱 보면 저거 조선족이다. 그래 내리면 다 조선족이 실지. 집은 중국식으로 돼 있어도. 왜? 그거 못 고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배산임수라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풍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배산임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풍수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연장선편에서 조상숭배로서의 음택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음택이겠죠. 과연 땅에다 묻는 게 과연 명당이냐 이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아마 중국의 풍수와 우리 풍수가 기본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전통 풍수와 중국 풍수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통 풍수는 아직 이렇게 없어요. 이런 거 없잖아요. 이때까지 뭐 도선비기까지 본 적이 없고, 뭐 청남경이나 이런 거 다 보면 이거 다 중국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우리랑 국격이 좀 안 맞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야, 뭐 자꾸 명당도 아닌데 자꾸 명당이라고 그래요. 근데 특히 이런 말이에요. 이제 사주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야, 사주는 타고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중국에 총 왕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한 2,600명 돼요. 2,700명 좀 못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주가 똑같을까요? 똑같은 한 명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뭐 사주가 뭐 타고나요? 그냥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은 다 왕이 되는 날이죠. 그렇죠. 2,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왕들 같은 날 태어난 사람 없어요. 저거 있다. 고주몽하고 저기 치우천왕은 월요일날 태어났다니 시가 달라요. 시가 달라. 그 다음에 그 왕이 태어났을 때 네. 같이 태어난 사람들 다 왕돼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도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전통 원형 문화에서 가장 핵심이 뭔가 선언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필연이 아니고 우연이거든요. 우리 삶은 다 우연이죠. 우연들의 요소들이 필연적으로 가는 거죠. 우연적인 요소들이 필연적으로 간다. 근데 이게 이 현대물리학에서 그것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면 현대물리학은 거시세계로 가면 거시세계라면 그것이 필연적이에요. 어떤 일정한 규칙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시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100% 우연입니다. 그 우연적인 요소가 눈에는 안 드러나지만 눈에 드러나면 필연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태양도 약간씩 바뀌거든요. 지구도 약간씩 바뀌어요. 이 시차가. 그러니까 이게 세차 운동을 하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거든요. 거시세계는 못 느끼게 돼 있어요. 거시세계는. 필연인데 우연의 형태를 띄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필연인데 그게 우리가 느끼기에 우연으로 느껴지는 거지. 그게 이제 현대물리학에서 어떻게 제일 핵심이냐면 그 양자역학에서 미시세계 양자역학에서 전자의 움직임이 규칙적이지 않다는 걸 발견합니다. 미시적인 규칙적이지 않다는 거. 거리도 규칙적이지 않고 공간도 규칙적이지 않고. 그런데 사물은 원자를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전자는 끊임없이 거리와 공간이 바뀌는데 원자는 형태를 유지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깨지면, 그 전자의 배열이 깨지면, 그 전자가 이제 거시세계로 이렇게 흘러가면 중력을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 깨져요. 깨지면서 변화가 돼요. 바뀌어요. 다른 물질로. 그러면서 이 거시세계가 하나의 틀을,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는데 그 작은 세세한 변화들이 큰 하나의 틀에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이 한쪽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상대성 원리를 하고 이쪽은 양자역학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풍수에서 우리가 이제 선언적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규정됐다는 거거든요. 원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주도 보고 관상도 보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과연 필연성을 가지냐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냐면 이게 깨지지 않는 한 명당 찾아가지고 조상님 땅에다 묻는 건 뭐 그렇게 안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 부모님 거기 명당 아니거든. 삼국대 기양 병원에 있는데 사실 명당도 아니에요. 왜 명당이
제가 이렇게 사기당하고 회사 망하고 안 풀리고 안 걸리고 이런 일이 없어요. 잘난 사람만 누구는 잘될 수 있지 뭐. 아니 다 늙어가지고 하루는 살아야지. 무슨 소리를. 그래서 이거 이제 풍수 지금 기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 명당, 풍월은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1월에서 나온 거 풍수, 그다음에 이게 풍월하고 같은 말이다. 풍월도 할 때, 그다음에 풍류도 같은 개념이다. 기본은 자유로움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하고 흐르는 것. 이렇게 시각생들 나와서 물어보고 선들 못하니까. 아우, 일찍 왔다. 아니, 이게 시작이야.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요. 저는 이 우리나라의 통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이 용봉 대학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부여 능산예고본고, 그 능산예고본고에 이제 그 중앙 고속도로를 뚫기 위해서 거기에 길을 내는데 거기가 이제 능산은 절터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절터에 이제 목탑지도 나와서 지금 한번 목탑 새로 싹 거기에 세워놨어요. 부여 능산예고본고. 거기 이제 성황의 무덤도 있죠. 이렇게 성황, 목이 잘린. 용봉 대학로. 그 지금 오늘 어디가 있어요? 이건 이제 그 부여 박물관에 있죠. 저 우리 집에 있대요. 500만원짜리.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이걸 뚜껑을 딱 열면 여기 이제 공황이 나온 거예요. 그 밑에는 용이 이렇게 딱 꺾어서 반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용이 딱 있어요. 그래서 용이 밑에 있고 위에 공황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간 세계를 뜻해요. 여기는 인간 세계. 그 다음에 여기는 하늘 세계, 신선 세계. 그래서 근데 여기는 불교가 불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연꽃 있죠, 연꽃. 근데 이때가 백제 성왕이 목이 잘린 해가 554년이니까 554년이고 그 아들 창왕이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성성에 나와요. 행향을 했다. 향로를 목에 대고 행향을 했다. 근데 이제 그 기록만 있지 내용이 안 발표됐는데 거기서 뭐가 나냐면 창왕 살인감이 나왔어요. 창왕이 죽은 후에 그 창왕이 이 사람의 아버지의 그 죽음에 엄청나게 그 인간적인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아들 태자가 신라와의 전쟁에 또 죽어요. 아버지도 신라와의 전쟁에 목이 잘리고 아들도 죽으니까 괴로워서 스님이 될 거예요, 창왕이. 그래서 나중에 사리를 모셨는데 살인 없어지고 사리를 넣었더니 돌판. 그래서 거기가 창왕이 세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서 이 향로가 나옴으로써 이 향로는 바로 죽은 아버지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제작한 거예요. 그로 추리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554년에 죽었으니까 이거 만들 때 쉽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절 만들고 이렇게 능사 절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560년, 550에서 560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잘 만들었다. 근데 이게 그냥 이게 발견된 게 아니고 거기가 공방터예요. 공방터. 자, 사찰에서 공방터인데 요것이 어떻게 나왔냐면 밑에 그 벽돌 있죠. 우물터였는데 벽돌을 깨가지고 바닥을 다졌어요. 놓고 요걸 싹 놓고 나무로 판을 놓고 다시 거기다 벽돌을 넣고서 흙을 싹 덮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그 나무가 이렇게 부러지고 벽돌이 탁 가면서 덮어서 대면이 안 된 거죠. 그 상태에서 나옴으로써 이것은 의도적으로 묻고 갔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 묻었느냐? 660년. 아마 사비성에 함락될 때 아마 이건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언젠가는 온다. 언젠가는 온다. 그리고 1400년 만에 온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고 중국에서도 상도가 많지만 이렇게 큰 게 없어요. 다 작고 그다음에 용과 공이 조각된 그 조형미를 갖고 하나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신종 크게 실무 크기는 유형되죠. 유형되죠. 그래서 이후에 공이 있고 이쪽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을 풍으로 보고 그걸 수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
여기 신선들이 있는 이게 바로 선경이에요. 후천 선경. 그러니까 산이잖아요, 산. 산을 지금 조합을 해놨죠. 그러니까 여기가 불교가 들어왔어도 불교가 아직 전통 사상을 누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옆에 가면 이제 능사 말고도 여러 사찰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찰의 바닥에, 사찰 바닥에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바닥에 문전이라는 게 있어요. 문전. 근데 그 문전인데 산수문전이에요. 산수문전. 많이 보죠? 이렇게 돼가지고 산이 이렇게 이게 산수문전이거든요. 이게 바닥에도 깔리고 벽면에도 쫙 깔리고 원래 바닥에 깔려있는 우리말은 보도블록이에요. 근데 이 보도블록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산수문전이 우리 동양의 가장 대표적인 산수화죠. 산수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산수화를 저렇게 보면 돼요. 고구려의 고분벽하면 다 산 있죠. 이게 우리 전통적인 산수화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선시대 산수화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산수화는 유교적인 수양을 위한 것이고, 우리 산수화는 신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그냥 머리에 이렇게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깃털. 요게 이제 신의 사자니까. 신의 사자. 이렇게. 자, 그래서 막 여기를 갖다 말 타고 손 타고 팍팍 다니는 거. 그러니까 요 산수문전, 백제 산수문전이나 고구려 공덕하는 이 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전통적인 이 풍수 사상을 기반으로. 그래서 저는 그 풍수 사상의 기반이 이거 선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풍수 사상의 근거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고 사회적인 복락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 그걸 신선사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선사상의 또 다른 글자. 바로 이 선, 우리가 말하는 선. 첫 시간 한 건데 지금 늦게 오셨다 다시 하는 겁니다. 이 선은 우리가 뭐 저기 스님들 할 때 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선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신선은 뭐라고 했느냐. 신선은 다른 말로 선이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선. 자, 선이 뭐냐?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변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옮길 천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선이라고 해요. 같은 뜻입니다, 선. 그러니까 뭐냐면, 탈바꿈 한다는 거예요. 탈바꿈. 그러니까 내가 신선이 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육신의 어떤 장벽을 뚫고, 새로운 것으로 탈선한다는 거예요, 탈선. 탈하는 거죠. 한 걸 탈퇴하는 거. 그래서 산에서 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발음이 같다는 거죠. 발음이. 예전부터 발음이 같으면 또 같은 거. 근데 이 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선에 대해서 제천이라고 되거든요. 제천. 그건 보세요, 그거. 이런 내용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근데 이 중국에서는 이 선이 무지 중요한 글자예요. 왜냐면 그 사마천의 사기에 그 하늘에 제사를 지는 걸 봉선이라고 불렀거든요. 봉선. 그래서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는 중국 역사 최초로 태산에 올라서 봉선을 했어요. 근데 중국에 산이 많거든? 화산도 있고, 숭산도 있고, 황산도 있고, 항산도 있는데 왜 태산일까? 그렇잖아요. 중국에 이런 거 오악이 있는데 오악이 있으면 지도를 말로는 숭산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항산이야? 형산이 중앙이니까 형산이 저기 여기가 항산. 여기가 태산. 여기가 화산. 여기가 승산. 서른사가 있는 게 승산이거든요. 대륙에 있는 게 항산. 대동 저기, 그러니까 북경에서 좀 올라가면 대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항산. 여기 중간이 가운데가 형산. 산수성, 형산. 그 다음에 서안이 화산. 그 다음에 여기가 태산이요. 그러면 지들 말로는 화산이나 여기가 세일이지. 그렇잖아요. 여기서 안 했단 말이에요. 태산에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그 전에 태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네 개 사는 산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태산만이 태산이야. 그러니까 태산을 이렇게 부른 거죠. 큰 태자 쓰고, 저는 이렇게 대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산에 올라가서 봉선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 태산을 중심으로 무엇인가 하늘의 제사를 지낼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중국인들은 이 태산을 이 명계, 인간 세계와 명계로 드나드는 통로랑 기준으로 얘기해요. 도가에서. 그 정도로 중요하게 했죠. 근데 제가 왜 이 태산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냐면,
진시황제가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고, 뭐, 한무제가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고, 이 한무제가 여기 와서 또 봉선을 했는데, 그때 이제 사마천의 아버지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피를 토하면서 억울하다고 했는데, 아들한테 꼭, 예? 태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이 태산에 올라간 사마천은 너무나 기뻐서, 나중에 사기에 봉선선언을 남겨요. 봉선이란 무엇인가, 봉선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래서 태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태산에 올라가니까 저는 이렇게, 이 그릇이 생각나요. 이렇게 생긴 그릇. 이렇게 생긴 그릇이죠. 그때 올라가고 걸어서 올라갔으니까 뭐, 한 2, 3일 걸렸겠죠. 여기에,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네. 그래서, 이건 산이고, 이건 해잖아요. 이건 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사달이라고 했거든요. 네. 우리 해 순수말이 아십니까? 이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새. 해와 땅을 넘나드는 새. 네. 그럼 우리말로 삼조고가 되겠죠. 삼조고. 여기는 땅이니까 우리말로 땅. 그러니까, 새, 바사다. 그러면 왜 이게 여기서 6점이 나라고 해요? 태산을 중에서 6점이 나왔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고조선에서. 이쪽에 와서. 근데 이 산동성이 얼마나 넓으냐면요. 산동성 인구가 8천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8천만이 좀 넘죠, 지금. 남북한 합성도가 많아요. 평지에 다. 그 다음에 여기는 소금도 많이 나고, 구리도 많이 나고, 철도 많이 나고, 농사도 잘 되고, 산동성 하나만 가져도 참 나라를 세울 정도로. 거기에 삐쪽 오는 거죠. 그냥 삐쪽 하나나. 그러니까 여기다 정착을 하고 아마 자기들 고향엔 아사다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기다 놓고 이렇게 제대로 지냈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태산이 됐고, 태산에서 이 봉선이 됐다 그랬죠. 봉선. 이제 선이 제천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선을 이렇게 풀었어요. 다시. 저거 선은 우리가 평소리 할 때 현, 그 다음에 요거 간. 그래서 이게 평칸. 저는 사실 이 선우를 중국에서는 선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형용에서는 단간이라고 해야 돼요. 평그리칸. 근데 저는 이 단간을 사실 개인적으로 단군으로 읽습니다. 예. 저는 단군이요. 예, 뜻으로도 예, 재단이라든지 이거 신단수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임금, 분주. 그러니까 제사장과 정치적 분장을 뜻하는 거지만 발음도 같아야 돼요. 원래 예전에는 격이라고 해서 뜻과 발음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평그리칸 이렇게 저는 이 단군은 평그리칸이라고 읽어요. 평그리칸. 근데 북방민족들은 다 평그리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장태종이가 돌궐할 때 돌궐을 굴복시키고 돌궐할 때 받은 그 왕후가 천칸이에요. 천칸. 네? 그 다음에 우리 마한지라는 별은 3안에 천군이 있었죠. 그러면 칸과 군이 같은 뜻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단군도 이거 아닌가요? 네. 추리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단은 나무잖아요. 신단수라고 써있잖아요. 한국에서 신단수, 단. 그러면 이 단은 하늘과 통하는 나무잖아요. 신단수, 생명수, 무주목. 그래서 저는 이것을 평그리칸. 그러면 이 봉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산이 바로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곳. 이것이 바로 명당이고 여기서 풍수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항상 산다는 것은 우리가 풍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 어디를 가서 살든지 여기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 때는 항상 하늘과 통하는 산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에 반드시 우물이 있어야 되고 우물이 없으면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든지 우물을 만들고 나무를 이렇게 세우고 그죠? 신단수를 세우고 바람이 불고 이게 풍이고 여기 이제 이게 물이고 그래서 이 풍과 수가 만나서 이게 명당수가 돼서 이게 명이라니까 여기서 명당수가 돼서 이 명당수가 흐르는 여기다 마을을 구성하고 이렇게 사는 것. 저는 이게 풍수의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순간에 전부 다 뭘로 만들었느냐? 무덤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사람을 땅에다 묻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무덤에다 만들 때 왜? 당이란 말 자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 이 당이란 말은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쓰는데요. 원래 이 글자는 이렇게 본 거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원래 재단 뜻하는 글자였어요. 고대인들에서 재단. 그래서 상은 숭배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원래 재단에서 상. 그래서
그 고대인들, 그 왕이 하늘에 제사 지내고 했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상서라고 불렀어요. 상서. 그래서 석영을 상서라고 부르거든요. 네. 상서. 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늘상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늘상. 늘상. 네. 이것은 뭐냐면 재단에 깃발이 있는 곳.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뭘로 봤냐면요. 장사요. 장사는 거. 상상. 근데 나중에 이 상자 생겼죠? 발음이 같습니다. 장사는 거. 상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동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저쪽 고조대에서 이동할 거니까는 제일 먼저 약간 산과 여인 만나는 데다 집을 지어요. 2층으로. 그래서 위에는 살림집을 하고 아래쪽에 가게를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가 낮이 되면 다시 내려서 장사하고. 그래서 상이란 말. 우리 고구려도 다 저희 집에서 사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글자와 이 글자는 같은 글자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원래 같은 글자.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늘 만나는 곳에서 늘 상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다른 집을 지으면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거죠. 이 지기가 사기가 안 좋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토단을 이렇게 달고 이렇게 토단을 이렇게 흙으로 3단을 쌓고 다지고 그리고 또 안 되니까 마루를 두고 그리고 집을 이렇게 지으면 손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집을 당이라고 해요. 당.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이 당이라면 어렸을 때 어르신들 갈 때 그 위에 그 계단에 올라와 있죠. 나무 저기 흙으로 이렇게 3단으로 된 그 위에 못 올라갔어요. 나무 집 가면. 그 밑에 가서 인사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쪽은 자당이라고 불러요. 자당. 그래서 우리는 당하라고 부르고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명당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인간이 사는 이 바닥과 그다음에 그 신이 사는 그 위에 중간쯤에 궁을 세우고 거기서 모든 걸 통치하는 그래서 궁을 명당이라고 한다. 그 줄에도 이미 나온 거고. 그래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은 너무나 중국적인 풍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풍수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게 도대체 풍수가 뭘까? 굳이 저도 고민을 해요. 그래서 풍수는 저는 명당이라고 봤고요. 그 풍수의 핵심 지역은 삼국대기. 저는 그 풍수 명당의 고향은 저는 강화도 말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기가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 거기다 재단을 두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백두산도 될 수 있고 뭐 어디 있어요? 뭐 저기 신라로 말하면 남산도 될 수 있고 여기는 저 북악산을 중심으로 여기가 바로 명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아깝겠구나. 이제 지금부터 이제 토론과 질문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